예, 의식주라는 말이 있듯이 주거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집이 재산 증식의 수단, 투기의 재료가 되면서 주거의 가치가 퇴색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주거와 새로운 형태의 주거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는데요. 최경호 주거 중립성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경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저런 중립성 많이 봤는데 예. 주거 중립성은 제가 예. 처음 들어봐가지고 예. 일단 이 명칭을 들으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주거 중립성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를 관통하는 건데 이게 뭘 연구하시고 뭐 주거 중립성은 도대체 뭔가요? 예, 뭐 생소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조금 들어보셨던 것 중엔 교통 중립성이라는 표현을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빗대서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뭐 자가용 운전하고 할 때 이제 한번 버스를 탔다고 영원히 버스만 타야 되는 게 아니고 뭐 계단을 좀 걷기 싫으면 버스를 탔다가 노선이 마땅치 않고 시간을 지켜야 되면 지하철을 타고 또 뭐 짐이 많으면 택시를 좀 타고 이렇게 자기가 좀 자유롭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주거로 생각하시면 전세에 살든 월세에 살든 자가로 살든 특별히 너무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않고 자기가 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내가 언제 이사 갈지 모르면 뭐 임대로 살다가 뭐 이 동네 오래 살 것 같거나 뭐 가정을 이루거나 하면은 자가를 또 마련하는 예. 이런 게 어렵지 않은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비슷하게 유불리함이 골고루 이제 가는 것이 이제 주거 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딱 듣는 순간 그러면은 집값이 급등하면은 집주인에게는 뭐 그것도 차이가 나겠지만 유리한데 세입자나 뭐 월세 내는 사람한테는 불리하니까 그런 네. 것도 막아야 되고 주거 네. 중립성이 좀 유지가 되려면은 네. 특히 뭐 전세와 월세의 네. 어떤 차이 뭐 이런 네, 것들을 맞습니다. 막기 위해서는 또 너무 과한 월세라든지 아니면 과한 전세금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도 막아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중립성을 위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 뭐 말하자면 전세자금 대출은 막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예. 월세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이 없다던가 이러지 않고 뭐 너무 다주택자한테는 유리하고 뭐 1주택자는 불리하고 이런 게 좀 덜해지는 거죠. 아무래도 뭐 완전히 똑같을 수는 좀 없겠지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개념적으로 저도 이해를 했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대한민국 집 문제 연구소네요.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거 오늘 왜 모셨냐면은 이제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화두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이거에 대한 좀 해법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또 다른 대안들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일단 627 부동산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다고 이게 숫자를 붙여놓으면 나중에 까먹어요. 근데 어쨌든 627 대책이라고 하니까 네. 쓰겠습니다 그대로.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 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목을 뭐 보면은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갑자기 늘어나니까 뭐 거기에 현황으로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뭐 집값이 비싸진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뭐 4월, 5월에 가계부채가 갑자기 11조 원이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길로 번질 수 있는 거를 급한 불을 끄는 역할은 잘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소방차가 출동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좀 길이 막힐 수 있죠. 예. 길을 건너던 사람이 하필이면은 이제 앞 사람 건너는데 자기는 못 건널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뭐 50억 하던 집이 45억 됐다고 해서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는 네.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50억 집에 살지는 않는 거는 확실히 할게요. 예, 일단은 예.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50억 하던 집이 45억 됐다고 해서 당장 내가 좋아지는 건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많은 대책들이 뒤따라야 되고 정말로 이제 길을 나중에 이제 건너갈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뒤따라야 되지만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 소장님이 최근에 쓴 책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어쩌면 사회주택. 이 예. 책을 저도 이제 읽었고 흥미롭게 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뒤에 이제 사회주택이라는 얘기는 좀 더 해볼 테고 앞에 진단한 거가 저는 또 오히려 좀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집값을 올리는데 지금 정부가 뭐 이를테면 신혼부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전세자금 대출해줘가지고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좀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예. 그런데요. 이제 과거에는 주거 사다리라는 인식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뭐 주택 가격을 막 올라가게 하는데 이제 이게 불쏘시개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이제 좀 결정적인 국면이 있다면 이제 2013년에 미분양 대책으로 전세 보증보험 대조가 도입되면서 몇몇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세 자금의 전세라는 게 사금융이고 이런 예. 건데 거기에 공적인 어떤 보증이나 이런 제도적 지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뭐 지나가 나서 하는 말이라서 좀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걸 수 있고 처음에 그걸 도입하셨던 분들은 선의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이게 서민들의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는 형태라는 걸 생각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지원하면은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불어 오른 거죠 시장이.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래서 저는 2013년에 그 미분양 대책의 전세 제도를 끌고 들어오는 순간.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17년 2월에는 그때 이제 대통령이 없을 때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보통 이제 대통령이 안 계시면 우리 이 많은 공무원분들은 이제 일을 안 하죠 일반적으로. 예. 예. 평소에는 이제 하자는 일도 좀 잘 안 하실 때도 있는데, 근데 어떤 사명감이셨는지 그때 전세 보증금의 보증 한도를 100%까지 채웁니다. 집값의 100%까지. 그래서 저는 이 2013년에서 17년 사이에 전세 시장에 우리가 당시에는 잘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예. 엄청나게 폭탄이 심겨졌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예.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전세가 사실 공급자 금융의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많은 분들 생소하실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나라도 돈이 없고 은행도 돈이 없고 기업도 돈이 없을 때 선분양 제도라는 걸 통해서 소비자의 돈을 미리 끌어서 집을 지었죠. 이거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선분양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도 많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우리 부모님이나 삼촌 세대 생각해 보시면 뭐 계약금 중도금 내고 이제 잔금 마련한다고 전전긍긍하시고 예. 잔금 낼 돈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친척분들이 뭐 돈을 빌려주시기도 하고 전세 끼고 샀죠. 자기가 못 들어가고 예. 전세 세입자 들여서 나중에 돈 더 모아서 들어갔죠. 일종의 갭투기를 그때부터 말하자면 한 걸 뭐 수도 예를 있고. 들면 3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이 2억밖에 없다. 그러면 1억 원은 전세를 예, 주고 예, 그렇게 예, 해서 예. 이제 산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전세가 공급자 금융 역할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공사비를 갚아야 되는데 기업은 그거를 소비자한테 넘겼고 소비자는 전세 세입자한테 넘겼는데 그 사이에 국가의 역할이 빠졌던 거죠. 외국을 보면은 이제 그런 공급자 금융이 장기 저리 상품으로 나와 있어서 이제 전세로 하지 않고도 이게 굴러가는 건데 우린 그 역할을 전세가 대신했고 거기다 이걸 키운 게 그 전세에 대해서 대출해주고 또 보증해주는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이제 전세 대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전세 대출 1억 원 받아와 그럼 원래 받으려는 돈에다가 1억 원을 얹어가지고 그래서 집값이 지금 전세 자체가 상승하고 그게 또 집값을 견인하고 뭐 이런 이제 그렇습니다. 메커니즘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안은 사회 좀 주거 중립성의 개념으로 사회주택이란 걸 얘기했어요. 이게 네. 공공임대주택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뭐 쉽게 얘기하면 공공임대주택은 공기업이 공급하면은 공공임대고 뭐 사회적 기업이 공급하면 사회주택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뭐 학술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소셜 섹터, 사회 섹터, 제3섹터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국가라는 1섹터와 영리라는 2섹터가 있는데 약간 비영리나 이런 호혜성을 추구하는 시민사회 영역, 풀뿌리 영역이 주택의 이제 공급이나 운영에 참여하는 거를 이제 넓은 의미의 사회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국의 경우 복지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18세기, 19세기에 이미 이제 풀뿌리에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주택을 공급해서 예. 그런 이제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먼저 있었고 공기업이 나중에 생겼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기업이 이제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예. 공공주택이 좀 더 익숙한 개념이신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딱 익숙하게 와닿지 않는 게 이 주택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이게 보통은 주택을 하면은 내가 살려고 하거나 예. 리빙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이게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거를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사회주택을 한다? 예. 그럼 이거는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어떤 이득을 얻는 건지 그러니까 선의에 기대한 정책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선의가 전혀 없으면 안 되겠지만 선의에 기댔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사회 부문 간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거고 뭐 유럽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뭐 똑같이 따라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그랬는데 그런 걸 없이 우리가 스스로 근대화를 했다면 마을마다 향약이나 두레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도시화를 하면서 겪으면서 우리가 집도 공급해야 되겠다 했을 수 있죠. 사실 이제 무슨 학숙 이런 것들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실 사회주택이거든요. 예. 그 지역의 어떤 독지각께서 우리 서울로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 위해서 이제 어떤 기숙사 형태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미약하나마 이 전통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호남의 뭐 남도 학숙이라든지 뭐, 예, 뭐 예,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있던 게 일종의 예. 사회적 예. 주택이다. 그리고 뭐 사실 기업의 대기업의 사원 주택도 일종의 사회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이제 공장의 대공장의 이제 공장주들이나 노동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그게 더 좋다 나쁘다 이렇다기보다 역사적으로 좀 이제 배경이 달랐던 거고 예. 우리나라도 이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이제 이런저런 사회적 이제 여건이 성숙이 돼서 열심히 등장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주택 문제에도 좀 손을 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하게 되는 과정 중에 지금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제 제 아는 분들도 이제 은퇴를 하시고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여러분 아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단체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뭐 살겠다 뭐 예, 이런 예. 분들도 있던데 그런 것도 그러면 사회주택의 일환인 건가요? 예, 넓은 의미의 사회주택이고요. 뭐 공공이 지원을 해주면 약간의 감동은 또 받아야 되겠죠. 예. 뭐 임대료 기준을 좀 지킨다던가 그런 게 이제 현실에서 조례상에 이제 규정된 좀 좁은 의미의 사회주택이고 방금 말씀하신 경우들이 이제 넓은 의미의 사회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책도 읽고 뭐 하면서 들은 생각은 사회주택은 이제 이게 외국의 사례도 있고 좋은 괜찮은 제도인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게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주택의 개념을 이거 사회주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가능할까?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구조는 강남으로 시작해서 마용성으로 번져서 서울의 다른 집으로 번지고 그게 수도권으로 해서 이렇게 쫙 번져나가는 형식인데 사회주택을 짓는 이런 걸 확대한다라고 해서 이런 집값 상승의 메커니즘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전 그 두 가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일단 뭐 첫 번째에서는 뭐 공실이 생기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수요자들은 지금 줄을 서 있는데 공급이 딸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나 뭐 이런 걸 좀 극복을 해서 좀 원활하게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에게 각광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가 뭐 제도적인 면이든 뭐든 우리가 이제 그걸 극복해 가면 됐다고 보고 이게 이제 전체 집값 상승에 이거를 완전히 이제 일거에 뒤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그 약한 고리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게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인 거죠. 이번 이제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이제 제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전세 월세화를 걱정하시는데 그런 이제 경우에 이제 월세 시장의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이 이 역할을 할 수 있고 비단 이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고령화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이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주거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사회주택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거죠.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좀 더 소비자 응답형 수요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노하우들이 있는 이런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주택을 기획하고 운영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공공은 제외하고 개인이 이를테면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개인이 그 세입자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파트 단위로 이제 뭐 가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뭔가 집을 짓고 그거를 같이 관리하고 필요한 어떤 시설들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개념으로 좀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공동체 중심이긴 한데 뭐 꼭 공동체 가입해야 되고 뭐 매번 회의에 나가야 되고 이런 부담감은 안 가셔도 되고 이런 이제 어떤 이제 그 공동체의 원리가 그러니까 수요자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원리가 이제 주택의 기획이랑 운영 과정에 녹아 들어가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구성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냥 사회적 기업이 임대사업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어쨌든 이제 자리를 뭐 다른 여러 가지 모델들을 그렇게 사회적 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이제 시작 단계로 봐야 되는데 정부의 역할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정부는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되고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가 이렇게 보시는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급자 금융이 사실은 이제 사회주택뿐만 아니라 뭐 민간 시장의 전세 문제라든가 LH공사한테도 다 필요한데 특히 사회주택 분야에도 공급자 금융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건설 금융이라는 게 계속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시세 차익을 내는 걸 기반해서 작동하는데 그러지 않고 장기 임대 사업을 어떤 그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지키면서 하는데 필요한 제도가 이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공급자 금융을 꼽겠고요. 그 외에 이제 좀 정부가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거는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을 끄는 게 이제 주 문제를 다 해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한테 좀 잘 솔직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당신이 길을 건너기 쉬워졌다 이게 아니라 요번 신호는 좀 기다렸다 가라. 다음에 다음 신호를 꼭 만들어 주겠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회주택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부가 어떻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예. 모델들을 우리가 지금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한 말씀만 딱 더 드릴 수 짧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종 다양성 차원인데요. 예. 선진국의 경우를 보니까 그 공기업만 공급하거나 아니면 협동조합만 공급하거나 하는 데들은 여러 가지 한계를 보입니다. 우리 앞으로 코로나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금리가 어떻게 요동칠 줄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공기업이나 이런 사회적 경제 주체가 이제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경호 소장님과 함께 사회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